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 소식 등 오늘 하루 꼭 알아야 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와 4개월 만에 재격돌을 앞두고 있죠. 2부에서는 크리스마노가 첫 승을 올릴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오직 불사조 기자단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 오늘도 가장 핫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야 속사정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IT본부에서는 지난주 마무리된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3에서의 화두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8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고요.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가장 핫한 뉴스는 역시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 입국 얘기인데,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바로 체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6시쯤 이 전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요.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전 씨가 SNS 등에서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라고 밝힌 데다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각종 약물로 보이는 물질도 복용을 했었죠. 이런 것을 토대로 전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경찰이 바로 체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이 경찰이 이 법원에다가 전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를 신청해서 받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마약을 한 걸로 정황상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 국적이기도 한 이 전 씨를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이게 경찰의 설명인 겁니다. 지금 전 씨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있고요. 지금 마약 투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침에는 이 전 씨가 피로감을 호소해가지고 우선 뭐 나중에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황인데, 우선 체포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48시간 구금이 돼 있는 거죠. 그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강제수사로 들어갈지 말지는 경찰이 판단할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 이 전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얘기해왔던 마약 관련된 정황이나 비리 관련된 내용,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마약 관련된 걸로 끝내면 안 된다. 이 전두환 씨 여러 검은 돈의 의심스러운 정황들도 어떻게 하면 밝힐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추가적으로 환수하는 거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한국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한국 언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는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이 전 씨는 수사받고 나와서라도 5.18 단체 유가족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를 하고 만나 뵙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어제 이 인터뷰에서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사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폭로를 하게 된 배경도 조금 밝혔는데요. 어릴 때 집에서는 5.18이 폭동이고 우리 가족이 피해자라는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안에서는 세뇌를 받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가족의 죄가 너무 크다. 비극을 겪으신 분들의 진실된 이야기 그리고 증언들을 듣고 진실을 깨달았다.
라고 밝혔고요. 현재 지금 사실 그 부친인 전재용 씨를 포함해서 이 마약 복용 그리고 과거에 우울증도 있다 그러는데 좀 폭로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을 하지 않은 전 국민이 이미 아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용기가 부족해서 마약의 힘을 빌려서 말했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정말 사죄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 처벌받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했고요. 지금까지 폭로했던 가족과 지인들의 비자금이나 돈 세탁 관련해서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SNS에 올렸던 증거들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가진 증거는 일단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증거가 있다고 해도 지금 한국의 법 체계 안에서 심판받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직접 가서 대신 가족들을 대신해서 사죄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터뷰에서도 만약에 전 씨 말대로 정말 5.18 단체의 유가족들과 만나서 사죄가 이뤄진다면 전두환 씨 일가 중에서는 최초의 사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씨의 이제 아들인 노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5.18 이제 단체도 만나고 광주에 가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전두환 씨과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주거가 불명해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가 없어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사과를 할 수 있을지도 좀 불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5.18 단체들 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건, 역사적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앞두고 경찰이 설마 체포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이 전 씨의 방문을 5.18 단체들은 뭐 준비를 해왔고 기다린 상황이었고 또 SNS를 통해서도 이 단체와 이 전 씨가 직접 연락도 했다고 그래요. DM을 통해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만큼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쉽고 유감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경찰 입장에서는 마약 혐의가 뚜렷하고 최근 배우 유아인 씨 그리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 뭐 필로폰 투약 등등해서 지금 마약 뭐 범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혐의가 뚜렷한데 돌아다니게 또 두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과정대로 절차대로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들은 사죄를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 그 학폭 문제가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렸는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경위 그 후속 조치가 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장난이었는데 이거를 학폭으로 몰았다. 이런 불만들이 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포고등학교, 그러니까 전학을 간 학교죠. 예. 반포고등학교 상담 일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어제 논의가 된 건데요. 공개가 된 것이죠. 내용이. 이 상담 일지에 따르면 2019년 3월 반포고등학교로 이 전학을 간 직후입니다. 직후 처음으로 이뤄진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 전학 사유에 대해서 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교폭력으로 몰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가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학 조치 이후에도 학폭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포고등학교도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후속 조치나 이 정 씨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19년 7월과 12월에는 학교폭력 상담 기록 자체가 없었고요. 2020년 1월 28일 이날 학폭위가 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해줬어요. 위원 전원이 동의해서 삭제를 해줬는데 그 경위를 보니까 이날에도 이 반포고등학교의 담임교사가 정 씨에 대해서 타인의 의견에 감정적 충동적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네. 앞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담임교사가 보냅니다. 담임교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상담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학교폭력 사실을 이 2020년 1월에 학폭 사실을 이제 지워줄 때는 담임교사가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또 의견서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이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전출 사유를 학교폭력이 아닌 거주지전으로 행정처리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2019년 2월 8일에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이라고 적힌 일반고 전입학 배정 원서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을 했고요. 여기 이제 교장, 민사고 교장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행정 절차로 교육청이 배정
배정까지 마쳤어요. 반포고등학교로. 그런데 갑자기 2월 13일 한 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2019년 2월 13일에 반포고등학교가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배정 취소를 요청하고요. 예. 거주지 이전 전학을 그래서 다음날 바로 취소를 하고 바로 민사고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조치라는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던 행정 조치를 다시 원래대로 복구한 거예요. 그러네요. 원래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조치로. 그래서 정확한 이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바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31일 예정돼 있는 국회 교육위의 청문회에서 조금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했다가 추후에 우리가 문제를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궁을 당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런 거 밝히라고 청문회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청문회 결과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네. 한동훈 장관과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의 공방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인 민주당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한동훈 장관이 아무런 사실 파악을 하지 못했다. 또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인사정보관리단 만들 때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고 이탄희 의원도 이 자녀 사건 판결문에 접근 권한이 없다면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개선 방향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자 이제 한동훈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얘기도 했습니다. 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란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 장관은 사퇴했던 그 개인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인사검증의 문제 이거는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 아니면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또 아울러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좀 성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이 두 가지입니다. 제도 개선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거냐. 이건 뭐 앞으로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럼 과연 한동훈 장관이 이걸 몰랐느냐 알았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어제도 지적을 해드렸지만 이해가 예. 안 가는 부분 같은 이 공간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했던 한동훈 장관 뭐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또 정순신 변호사 당시는 인권감독관 있었는데 KBS가 이 5년 전에 보도할 때 그 내용 익명의 검사 고위검사로 처리가 됐겠지만 그거를 검찰 내부 조직에서 아무도 파악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좀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고위 간부라고 당시에 KBS는 보도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정순신 변호사가 인권감독관. 뭐 요랬으니까 사실 네. 이거를 이제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알 길이 없어요.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몰랐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이렇게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이 돼야 되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를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검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제 이제 국제법제사법위원회 논쟁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이게 이제 검찰 수사권 공방을 벌이다가 이것도 다시 좀 불거졌어요. 어제 우리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 등장인물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다시 한번 좀 잘 요약해 주시죠. 네, 이 이제 위증 혐의가 무엇이냐면 어제 이제 그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인섭 대표의 측근 김모 씨. 예, 측근이죠. 예, 그 혐의 중 하나입니다. 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일종의 로비를 해서 성남시에 대해서 로비를 해서 그 대가로 70억 중에 35억을 같이 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그 이제 로비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2018년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 유리한 위증을 해줬다 요청을 받고 이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증 내용은 또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2 검사 사칭, 예, 예. 2002년에 검사 사칭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를 거짓말을 했다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증언을 해달라고 이렇게 2018년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또 백현동 개발 특혜를 성남시가 줬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복잡하고 이게 과연 입증이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건데 어제 법사위에서 이게 공방이 된 것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해서 확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좀 직접 수사를 하길 원하는 좀 취지일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강하게 긍정했습니다. 위증에 대한 수사가 그동안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 그것을 왜 되돌려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 단계에서 확인이 어렵다.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 가능하면 물론이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한 것인데 실제로 작년 9월에 법무부가 개정한 검사의 수사 개시 관련 규정 시행령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원래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가 경제 부패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법안에 보면은 유명해졌지만 등으로 돼 있어요. 부패 경찰 등으로 돼 있어서 이제 법무부가 여기다가 그 등에다가 위증, 무고죄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증 수사 가능해진 것이죠. 일단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기초적인 사실을 좀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요.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이 김모 씨 위증 혐의 받는 김모 씨의 구속영장. 어제 오후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기각한 이유를 보면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지 파악된 점도 고려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한동훈 장관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설전 벌이는데 한동훈 장관이 몇 차례 얘기했어요. 깡패 마약 위증 무고 왜 검찰이 하면 안 됩니까? 깡패 마약 깡패 마약.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좀 있었군요. 어쨌든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이제 당직 인선을 했는데 비명계가 대거 지금 등용이 됐네요. 네. 어제 보면은 정책의장과 대변인 등 그 당직 인선을 단행했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명계로 불리는 최고위원도 들어갔고 또 다른 계파로 분류되는 인선이 있으면서 뭔가 이제 포용과 탕평, 연포탕 얘기를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할 때 많이 했었는데 예. 민주당에도 연포탕 그 분위기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명계의 총괄성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에는 김민석 의원이 임명이 됐고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 또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 그리고 신임 수석대변인의 재선의 권칠승 의원, 또 대변인의 강선 의원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김성한 정책의장, 뭐 김의겸 대변인,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남국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등 이 이른바 친명 인사 지도부가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뭐 김민석 의원이나 뭐 김성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뭐 SK계라고 하죠. 네. 정세균 전 총리계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고 또 한병도 의원 뭐 권칠승 의원은 뭐 이른바 친문계로 꼽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제 포용적인 인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조홍천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비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제일 중요한 자리 안 바꿨다. 이재명 대표요? 아니 그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니 오늘 조홍천 의원이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바꿔야 된다라고 또 라디오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이게 다시 또 전당대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명계 입장에서는 또다시 친명계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당직 개편으로 이제 튼 모습인데 뭐 조홍천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왜 안 바뀌었냐. 조정식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조직 관리하고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내년 총선 앞두고 제일 알짜 자리고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안 바꾸고 이 다른 자리 바꿔봤자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조홍천 의원도 임명직 뭐 지명직 다 물러났어야 된다. 송갑석 의원 최고위원 혼자 됐는데 고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고 최재성 전 의원도 뭐 좋은 인선인데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안 바뀌어서 점수를 좀 깎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아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서광산 진입로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론 곡성 부근 2차로에서 공사하면서 3km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작업으로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안산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이고요. 이후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정체고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계속해서 여주 부근 2차로에서도 공사하면서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오늘 아침 경희대를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1,000원 아침밥을 먹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1,000원 아침밥. 예. 대학가에서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워낙에 고물가다 보니까 아침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삼각김밥도 2,000원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요. 1,000원에 맞출까요? 참. 그러니까 이게 1,000원이 학생이 1,000원에 이제 식권을 사는 거고 원래 이 밥값은 원가가 더 들겠죠. 예. 그럼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에 재정이 좀 넉넉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안인데 전국에 300개 대학 정도가 있지만 지금 이 1,000원 아침밥 하는 곳이 41곳밖에 안 돼요. 예. 이것도 뭐 아침을 뭐 다 준다, 전교생 다 준다 이런 건 아니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 지난 13일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끌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병민 최고위원 이렇게 당 지도부가 오늘 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학생들과 함께 김기현 대표가 줄을 서가지고 예. 오전 8시부터 발권되는 1,000원 조식권을 사서 직접 이 배식을 받아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요. 오늘 뭐 메뉴도 소개해드려야죠. 소고기 미역국, 쌀밥, 장조림, 어묵볶음, 무생채. 1,000원 치고는 너무 좋죠. 아, 현기증 나요. 지금 배고픕니다. 우리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거 방송 때문에. 맞아요. 예. 저희는 항상 근데 밖에도 다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맛있는 다가 준비돼 있고 어쨌든 이 학생들이 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아침밥을 김기현 대표가 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같이 먹으면서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예. 이 1,000원 조식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사업 범위도 넓히고 급식 질도 높이도록 지원 단가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같이 옆에 앉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일상적인 통신비나 교통비, 아침 식사 같이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좋은 정책이고 오늘 또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거 좋은 정책이다. 예. 이런 거 좀 확대 나갔으면 좋겠다. 여당한테 확대 나갈 노력을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 1,000원, 정부 1,000원, 나머지 대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 자립도가 또 중요하고 재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방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도 많이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일부 대학의 특혜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매칭 펀드처럼 네. 어느 정도 대학도 부담을 해라 이런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있고 지금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자, 이렇게 김기현 대표는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사고 치신 분이 한 분 있다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국에 가서 강연 발언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우파 통일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최고위원 회의 결석도 좀 잦은 편입니다. 지금 이거 세번 그렇습니다. 빠졌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새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최고위원이 결석도 잦으니까 안 그래도 말이 나오는 와중에 이번에 25일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 또 이제 결석을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재미보수단체인 북미 자유수호연합 주최로 열린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강연에 이제 참석을 했던 겁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했던 이제 발언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파에서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 외에는 없는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해서 그나마 우파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돼서
우리 쪽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이제 언론들에 대해서 뭐 한겨레, 경향, MBC 이런 매체들 특정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 뭐 이런 이제 비난 발언도 하고 또 MBC한테는 또 국가 소유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 해당 언론사들도 지금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어떤 입장인지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은 김재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일단은 전후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보도된 발언들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주장인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한 라디오에서 친한 친구라고 밝히면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김 최고위원이 정책 전략, 정황 분석은 탁월한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에서는 감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당내에서는 당장 총선, 내년 총선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당의 최고위원이 그것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지지가 높았던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자꾸 이 전광훈 목사와의 밀착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는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 좀 앙금도 있었는데 그냥 제명해라 그냥. 제명하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명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눈에 띄었던 게 김재현 최고위원 말씀하신 거가 뭐 KBS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KBS, YTN, 연합뉴스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사회자나 패널이 정권 바뀌기 전과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윤석열 정부 공격한다. 지금 정권 바뀌면 다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긴장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정권 바뀌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분들 지금 열심히. 저는 정권 바뀌고 출연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군요. 정권 바뀌니까 특혜를 입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 좀 뭐 집권 여당이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간단히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지금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KT 대표이사로 내정됐던 윤경림 내정자가 돌연 사퇴 의사 밝히면서 지금 KT가 혼란에 빠졌는데 결국 이게 정부가 원하는 낙하산 인사, 특히 정치권 인사를 KT 대표이사로 앉히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구현모 현 이제 대표 이사가 사실은 2020년 그때 이제 임명을 받을 당시에 11년 만에 내부 승진자 그래서 낙하산 논란도 피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표 이 역임을 하면서 KT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환이나 뭐 AI 데이터 클라우드 사업 성공 이런 것 때문에 주가도 올라갔고 영업이익 매출도 모두 신기록을 작성했다. 평가가 뭐 객관적으로 좋았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이제 연임을 신청을 하니까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가 이 전임 대표 연임 의사 표명 시 공모 없이 우선 심사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 받아서 심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 절차가 돌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는 소유 분산 기업 회장 중심으로 지배구조 고착화, 뭐 대표이사 선임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 등 내외부 인사 차별이 쟁점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현직자 우선 심사나 이런 걸 봐서는 내부 인사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 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신청한 상황에서 구현모 대표 체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 텔레캅 본사를 현장 조사하면서 구현모 대표와 또 윤경림 이 KT 대표이사 내정자 사퇴한 윤경민 사장에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를 이슈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셀프 연임이 없어야 된다. 내부인 차별하면 안 된다. 뭐 대주주 역할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압박을 좀 노고라 했던 그런 상황이 됐고 지난 1월 30일엔 윤석열 대통령도 소유분산 기업들의 공정한 거버넌스를 언급하면서 여기다가 국민연금도 재선임이 시도하는 임원의 기업가치 훼손 이력들을 고려하고 있다. 압박이 또 나왔고 그러다가 구현모 대표는 뭐 연임하지 않겠다,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월 28일 최종 후보 4명이 발표가 됐는데 여권 인사가 모두 탈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자회견까지 이어졌었는데 권성동 의원 등 이 여권 인사들이 기자회견 열고 내부인들의 이권 카르텔이다. 구현모와 일당들 검경이 수사하라. 이런 또 기자회견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 이런 기류 속에서 윤경림 이 내정자가
차기 사장으로 이사회가 이제 지난 3월 7일 발표를 했지만 곧바로 KT텔레콤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배임 고발장이 시민사회 이 보수단체에 의해서 제출이 됐고 검찰 수사가 착수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의 압박 그다음에 뭐 이 검경의 수사 이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낀 윤경림 이 내정자가 사퇴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최정우 포스코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팎으로 약간 사퇴 압력을 받고 있고 뭐 검찰 수사가 들어갔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는 지금 그 한일 그 지금 우호 재단 기금 거기에 이제 100억 원이나 내는데 일본 방문할 때 또 빠졌더라고요. 포스코 회장이 아예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배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와 정치는 좀 분리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물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먹거리 물가 엄청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2월 달 외식 물가, 가공식품 물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공개가 된 것인데 올해 들어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그리고 햄버거, 치킨 등 외식 물가가 모두 급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이 지난달만 해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로 10개월 만에 4%로 내려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줄어든 것 아니냐라고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가장 전체 물가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요소 중 하나인 가공식품, 외식 가격 이런 먹거리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지표가 나온 것입니다. 일부 외식 품목은 가격 상승률이 10%를 넘기도 했습니다. 외식용 맥주의 상승률 10.5%, 외식용 소주도 11.2%, 라면 10.7%, 피자 10.7%, 떡볶이 10.4%, 거의 뭐 우리가 자주 먹는 외식 물가가 10% 이상 올랐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냉면이나 비빔밥을 드시면 거진 대부분 1만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격세지감이죠. 가공식품 물가도 크게 올라서요. 10.4%를 기록했고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사 먹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가공식품은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제과 기업들이 대부분 5에서 11%가량 식품 가격을 올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분기 전기 가스 요금 인상폭도 조만간 발표가 된다고요. 네,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분기에 왜 관심이 뭐 몰릴 수밖에 없냐면 원래 이제 봄철이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기 뭐 적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여름철과 겨울철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심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적자의 소위에서 올해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장 51.6원 올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1분기에 13.1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13.1원 정도는 올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고요. 또 산업부도 가스공사 경영 정상화 위해서 가스요금 2분기에는 꼭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1분기 안 올렸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결정할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내년 총선도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디어인권연구소 뭉쿨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7710님 이제 어딜 가든 꽃이 보이네요. 모두 꽃길만 걷기를 바라며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자, 시사본부 들으면서 점심 산책 꽃길 좀 걸으시길 바랍니다. 딱 걸렸어 날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oh yeah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원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업 신청서를 낸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허가가 났다.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제사 일이 손에 잡히는 것 같다. 지금 들으신 세 개의 예문에는 각각 이제서야, 이제야, 이제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모두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표현들이지만 이 중에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라는 뜻을 가진 우리 고유어 부사는 이제야가 맞습니다. 이제서야, 이제사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제서야 같은 것도 많이 들을 수가 있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가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제서야 역시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서야, 그제서야 이런 잘못된 표현들을 쓰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표현들 마지막 음절에 있는 야는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인데요. 여기서야 할 수 있죠 라든가 거기서야 가능하죠 처럼 여기서나 거기서를 강조하는 표현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야에서 서는 에서의 준말이고요. 여기에서는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제야에서 이제라는 부사 뒤에는 에서 같은 조사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같은 표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포근해서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16도, 대전, 제주 17도, 강릉, 광주, 부산 18도, 대구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도 조금 더 높아서 꽃샘추위가 모두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를 전망인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일부 중부 내륙과 산지의 기온이 아침에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이 23도, 대구 25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아직 수도권은 구름이 많이 껴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구름량도 차차 줄어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고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를 비롯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과 전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전술 핵탄두 사진을 처음 공개하며 핵 위협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 등으로 전 씨를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했고 전 씨는 수사를 받은 이후 5.18 유족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전후로 논란이 된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게 안 했다며 혹평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점포 740개를 없애고 임직원을 1,500명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영업이 확대된 결과인데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축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오늘 저녁 우루과이와 평가전 치릅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4개월 만에 리턴 매치인데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와 2대2로 비기면서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첫 승리 우루과이전에서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데요. 한준희 쿠팡플레이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일단은 4개월 만에 리턴 매치 네. 이거 간단치 않은데 뭐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 때문에 16강 못 갔잖아요. 원한이 지금 뭐 완전히 깊을 것 같고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아레스 선수 그때 막 눈물 흘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예. 그 마지막 라운드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 그거를 누군가 그렇게 소설이나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개연성 없다고 욕 먹었을 겁니다. 소설 쓰고 있네. 약간 네, 이랬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와 우루과이가 마지막 날 골득실까지도 갔고 예. 승무패 당연히 갔고 골득실 갔고 거기서 다득점에서 갈려서 우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 경기 막판에 그 골을 못 넣었어도 안 되는 거고 우루과이가 만약에 가나를 상대로 한 골이라도 더 넣었으면은 또 우리가 안 되는 거고 예.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올라가고 우루과이가 탈락을 했으니까 두 팀 간의 조별리그 경기는 그 당시에 비기긴 했습니다만 예. 우루과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심이 좀 있을 것이다. 이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가나가 우루과이가 얼마나 싫었으면 경기 막판에 침대 축구까지 하고 시간 끌려고 못 올라가게 하려고. 가나는 가나대로 역사적인 우루과이에 대한 감정이 컸기 때문에 예. 충분히 또 그럴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우루과이와 오늘 붙습니다. 자, 예상 스코어 해설위원님. 아니 저 오늘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예, 나오게 돼서 굉장히 신났거든요. 예. 연진아 나 되게 신나 뭐 그런 모드였는데 예.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십니까? 아 그래도 해설위원님 정도면은 딱 해안을 보여주셔야죠. 예상 스코어? 네. 2대1 한국 승에 걸어보겠습니다. 2대1 한국승. 네. 이거 배당률 제일 낮아요. 보통 2대1 한국승.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수정해야 되나요? 그래도 예. 우리가 콜롬비아전의 기세를 보면 예. 2골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점을 안 할 수 있을까에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승리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2대1 정도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선수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여쭤보겠는데 일단은 같은 스페인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발베르데와 이강인 대결 요거 좀 네. 관심 가져야 되나요? 이 두 선수가 아까 제가 소설 영화 얘기했습니다만 예. 소설이나 영화 하면은 이제 양 팀의 이제 주역급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발베르데 선수가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 앞에서 엄청나게 사실 좀 불필요한 오버 액션을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예. 이후에 또 스페인 라리가 경기를 치를 때 레알 마드리드와 이제 마요르카 선수로서 이제 격돌을 했는데 그때도 좀 거친 태클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 간에는 분명히 앙금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축구 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분명히 좀 카메라를 많이 받을 것 같고 클린스만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또 발베르데 선수는 우루과이에서 지금 현재 에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네, 두 선수 간의 격돌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많은 또 세계의 축구 팬들이 오늘 그 모습을 좀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컨셉이 이제 앙금 대결.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예. 아주 올바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베르데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제 기자들이 기자회견에서 물었는데 발베르데 선수가 뭐 이강인 선수에게 그런 거친 행동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징벌은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발베르데를 우리가 누르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또 취지의 이야기를 김민재 선수가 했었죠. 그러니까 반칙 없이 깨끗하게 실력으로 눌러버리는 거 이게 뭐 최고의 승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지금 콜롬비아전에는 어쨌든 2대2로 비겼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우루과이전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될까요? 콜롬비아전이 사실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좋은 축구를 특히 전반전에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또 앞서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후반전으로 좀 되면 될수록 워낙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아마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겠습니다만 좀 직선적이고 예전에 벤투 감독 스타일을 어느 정도 좀 기반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좀 더 직선적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축구를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으로 전환하는 템포가 빨라졌기 때문에 보기는 좋았는데 그게 이제 후반전에 선수들의 체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전만큼의 압박이 되지 않고 공격진과 수비진 사이에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가 그 공간을 틈타서 오히려 우리 쪽으로 역습을 진행하기가 유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체력에 대한 안배랄지 간격 유지를 90분 내내 좀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일관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우루과이를 상대로는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전임 감독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빌드업 축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강했다라고 하면 클린스만 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선적인 축구?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 축구? 이게 젠더 감수성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런 축구 좋아하는데 두 감독의 어떤 전술적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전술적 디테일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봤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 보면 선수들의 개성, 지금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개성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살리는 축구를 자기는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결과로 아마 콜롬비아전에서 가장 나타났던 결과가 손흥민 선수가 활개를 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 최대한의 자유도를 부과함으로써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보다도 사실은 더 자신의 역량을 아주 120%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한 명에게 충분한 자유도를 줘서 그 선수의 역량을 120% 끌어내는 전술이 좀 다른 동전의 앞뒷면처럼 얘기를 하자면 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원시원한 축구를 하고 손흥민을 잘 살리는 축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벤투 감독이 추구했던 어떤 일관성과 규칙성, 항상성 이런 부분들도 클린스만 감독도 앞으로는 이제 점차 그렇게 하겠지만 신경을 좀 더 쓸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약간 이제 기계적으로 팀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은 약간 선수들의 개성을 살리지만 그 대신 이게 잘못되면 약간은 중구난방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그게 잘 될 때는 아주 멋있죠. 예를 들어 뭐 손흥민이 됐건 뭐 마라도나가 됐건 뭐 메시가 됐건 그런 선수 에이스 선수들에게 아주 자유도를 부과해서 마음대로 활개치게 놔두면 보기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반전에 가면 약간 규칙성이 무너지고 무질서해지면서 이게 약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장점도 충분히 갖고 가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감독의 전폭적 신임을 얻고 활약을 엄청 했어요. 2골 넣었어요. 일단은 콜롬비아전에서. 근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제 자국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했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가 생겼는데 콘테 감독이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에서 스텔리니 감독 대행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스텔리니 체제에서 예전에 몇 경기 뛰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클린스만호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을 스텔리니 감독 대행도 분명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활용법을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콘테 감독 있을 때보다는 제가 봤을 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저조함으로부터 좀 살아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손흥민 선수 꽃길만 걷길 바랄게. 아, 그럼요. 예, 오늘 점심 때 나왔던 노래입니다. 자, 모신 김에 다른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지금 유럽 리그에서 가장 핫한 수비수 하면은 뭐 김민재, 네. 뭐 요즘 이름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나폴리가 지금 자국 리그 우승도 유력한 상황이고, 그런데 빅리그 지금 연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김준일 에디터 앞에서 예. 정말 제가 존경하는 시사평론가시거든요. 예. 그런데 감히 제가 예측을 하자면 예. 김민재 선수 올 여름에는 저는 100% 이적을 한다고 봅니다. 이적이면 어느 나라로 갑니까? 잉글랜드로 갈 겁니다. 잉글랜드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른바 그 바이아웃이라는 게 걸려 있는데 그 7월 달에 일정 기간 동안 그 바이아웃을 지불할 수 있는 구단이 나타나면 나폴리는 싫어도 김민재 선수가 원할 경우에는 타구단으로 김민재 선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돈으로 700억 원 가량이거든요. 700억이요? 네, 700억 원 정도인데 700억을 지금 선뜻 그 기간 내에 지불할 수 있는 리그는 잉글랜드입니다. EPL. 네. 만약에 이제 다른 데라면은 예를 들어 뭐 레알 마드리드나 혹은 바이에른 뮌헨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팀들은 김민재 선수보다 더 우선시하는 보강 포지션이 있을 거고요. 예. 잉글랜드의 몇 클럽들은 분명히 김민재 선수에게 700억? 그 정도면 우리는 뭐 김민재라면은 충분히 쓸 수 있지라는 식으로 선뜻 내놓을 거기 때문에 저는 나폴리가 잡고 싶어도 잡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준희 무당께서 한번 더 좁혀보시죠. 어느 팀입니까? 맨유, 리버풀, 맨시티 뭐 어딘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클럽들 다 얘기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썰도 있거든요. 토트넘 썰까지 있어요? 토트넘 썰도 있고 그리고 잉글랜드는 사실은 그때쯤 되면 다른 클럽들이 더 나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우디 자본이 지금 들어와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라든가 잉글랜드는 돈 많은 팀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때쯤 되면 제 생각에는 김민재 선수 하나 놓고 7, 8개 클럽이 다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하나 추천하자면 저는 리버풀 어떨까 싶습니다. 리버풀. 왜 리버풀을 추천하시죠? 리버풀에 이제 반다이크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고요. 반다이크 선수 이외에 다른 중앙 수비수가 지금 리버풀이 그다지 확실치가 않아요. 물론 이제 코나테라는 아주 좋은 선수가 있기는 한데 이 선수는 부상이 굉장히 잦아서 그러니까 리버풀 팬들이 원하는 만큼 경기를 못 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들어가면 반다이크, 김민재 주전에 이제 코나테가 이제 뒤를 받치는 그 정도가 되면 리버풀이 사실 올 시즌에 좀 명성이 떨어졌는데 다음 시즌에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의 이 의견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뭐 토트넘이나 이쪽 팬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그럼요. 가장 최상의 조합이 무엇인가. 그거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뭐 이렇게 예측해도 돈 앞엔 장사 없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주는데 갈 거예요. 그냥 행복한 상상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저 김준일 에디터가 자본주의의 노예시거든요. 저는 뭐 노예입니다. 그러시군요. 10원이라도 더 주는 쪽으로 갑니다. 저는 어디든지 팔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전 어떤 거를 우리 청취자들이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콜롬비아전 시원시원하고 빠른 공격 전환의 축구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후반전에 약간 그 체력 문제가 발생하고 질서가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김진수 선수 부상으로 빠져나간 이후에 왼쪽 측면 수비가 상당히 취약한 것이 또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루과이를 상대로 어떻게 이제 보강이 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그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선수가 우리에겐 얄밉지만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발베르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봉쇄하느냐도 좀 잘 보셨으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발베르데를 김민재가 어떻게 꽁꽁 묶느냐.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제 김준일 에디터 정말 그렇게 안 봤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초면에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네요. 죄송합니다. 돈 앞엔 장사가 없고요.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순봉 기자는 저랑 뭐 이런저렇게 많이 이제 방송을 하셨고, 이은지 기자님도 전에 한번 제가 뵀었던 적이 있어. 제가 그 TBS에서 대타 진행을 했을 때 아마 오셔서 그때 맞습니다. 하셨던 걸로. 제가 대타 진행 전문이에요. 안 해본 방송국이 없습니다. 급하면 저 찾아요. 급하면 며칠 땜빵용으로 되게 좋거든요. 예. 언제나 워낙 잘하시니까. 아닙니다. 예, 그냥 망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여당 쪽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한동훈 장관, 이게 뭐 제일 핫했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민우국이 문제다, 요 멘트까지 나왔어요.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그런데 좀 내부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분위기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딱 나온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들었던 얘기는, 이 청구인이 전주의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제일 이제 전면에 나서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뭐 전주의 의원은 맞습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유상범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그렇죠. 전주의 의원이 그 김기현 대표를 찾아가서 만났고, 그 바로 결정이 난 바로 당일에요. 그리고 전직 원래 비대위원이었거든요. 비대위원들도 또 찾아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현직 최고위원들도 다 찾아가서 만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했던 내용의 얘기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성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걸로 보인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좀 당론으로 밀어보자, 요런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발언을 해야 될 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 이제 그 배경으로 좀 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전주의 의원이 좀 부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5대4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여론전을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하고 이제 덧붙여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나누면서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성향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성향이 문제라고는 대부분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향대로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 많았다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소위 검수완박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 축소법이 무효화가 됐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그렇게는 아마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더 많았더라도 인용하지는 않았을 거다. 네, 법을 무효화시키는 조치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럼 왜 한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헌재가 이제 많이들 분석들을 하셨지만, 헌재가 그간에도 입법부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는 정도로 결정을 내놓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는 거죠. 과거에 뭐 2009년이었나요? 미디어법 관련해서 날치기 뭐 등등 있었지만 그때도 인정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주의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은 일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 나오는 해석은 상대적으로 전주의 의원의 이제 지역구, 그러니까 공천이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전주의 의원 지역구라면 서울 강동 을인가 그런 걸로 맞습니다. 강동 지역인데 이제 지금 그 윤희석 대변인, 현 대변인하고 좀 경쟁 구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럼 왜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당시 분위기는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헌재 결정 자체가 이제 재판관의 성향이냐 아니냐 요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헌재 결정이 있고 나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여론인데, 국민들의 여론이 예전에 검사들에 대해서 반응했던 그 여론보다 이 헌재 결정 이후의 반응들을 살펴보니까 용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다 나오는 얘기는 여론이 너무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여론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추진할 때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국민들이 컸다라는 겁니다. 절차 무시하고 너무 일방독주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거대 야당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검사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검사들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소위 뭐 두 번째 2인자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정순신 변호사 건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쫙 다 가 있잖아요. 특히 정순신 변호사 건을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정순신 변호사 이제 검사 출신인데 그 학교 폭력에서 이제 일어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역시 검사들은 그 기득권이구나. 그러니까 힘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검사들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라는 게 부담스럽다.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이 탄생 자체가 일종의 그 검수완박법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고 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라고 등장을 한 건데 검사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정부와도 좀 연결되는 문제다. 이런 우려들이 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검사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헌재에서 만약에 이거를 문제가 있다 이 검수완박법이 해서 인용을 했으면은 그러면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뭐 어떻게 사실 제가 들은 표현 중에 이게 이제 모두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딱 그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헌재가 그 무효화를 시켰다라면 검수완박법을 그랬으면 우리한테 여론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헌재가 검찰한테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헌재마저도 검찰 그렇죠. 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헌재 결정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여론이 어떻게 나빠졌느냐.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나빠졌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인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좀 연결지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 출신들, 검사 출신들을 상당수 다음 공천에 다음 국민의힘이 다음에 공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번 그렇죠. 헌재 결정이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영향을 줄까요? 그러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용산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이제 김기현 대표의 판단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이런 구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공천이라는 건 결국엔 내부 전쟁인 거잖아요. 본선이 이제 외부 본선 전쟁인 거고요. 그럼 내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성 정치인들, 그러니까 소위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정치를 조금 일부는 청산을 하거나 내지는 개혁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을 할 텐데 그 인물들 중에 상당수가 검사 출신, 그러니까 측근들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은 기성 여의도 대 서초동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이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이제 기성 여의도 정치인들을 정리하는 이유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다. 국회의원들 누가 좋아하느냐. 이런 논리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리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거죠. 검사 출신들 더 싫어한다. 이렇게 검사에 대한 신뢰가 더 낮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명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얘기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검사들이 연이어서 그 전면에 섰다가 문제가 되는 인선들, 그러니까 뭐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인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검사 출신 공천하는 거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요걸 명분으로 가지고 양쪽의 구도가 이제 싸우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이게 아니더라도 물론. 기존 기성 정치인 여의도하고 이제 소위 서초동 출신하고 갈등을 할 거는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때는 상당히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항상 상태인데다가 그 측근들이 등용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론이 나빠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비등비등한 싸움으로 되면서 더 상황이 좀 이제 실제 좀 전쟁같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관지어서 조금 이은재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 지금 출마 얘기 차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저께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나는 이제 법무부 장관직에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실제 어느 정도로 비중이 있게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확인된 건 아닌데 송파로 이사 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배현진 의원, 김웅 의원 지역 중에 한 곳을 출마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파다했었고요. 김근식은 왜 빼죠? 거기도. 네, 그 지역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김웅 의원 지역구로 좀 많이 기우는 분위기고요. 원래 태영호 의원 지역구 내정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돌았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면서 이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남 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그 현대고
그 출신인 네, 현대구가 거기 있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한 장관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현재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더 좀 지배적인데요. 그 이유가 보통 초선 의원이 할 수 있는 그 캐파와 그 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300분의 1이 되는 거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거의 윤석열 행정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좀 점하고 있죠. 뭐 2인자라는 얘기까지 듣고 그렇죠. 있죠. 예. 뭐 소통령이라는 이야기도 민주당에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믿고 맡길 사람을 행정부에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 경험 없이 한 번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본인이 만약에 대권의 꿈을 꾸더라도 굳이 여의도를 거치지 않고 장관직을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권의 꿈을 꾸고 있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 가정법.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이은지 기자님이 얘기해 준 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서초동 출신, 검사 출신들을 등용하는 이유가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출신들이라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일단 여의도로 가서 국회의원을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그 완전히 신인을 등용하는 그런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또 많이들 나오는 얘기가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상임위 때나 아니면 이제 대정부 질문할 때나 이런 때를 많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가진 그 질의 시간이 돌아가면서 7분 정도 뭐 이제 추가로도 주어지고 근데 한 번 할 때 그 정도 주어지잖아요. 예. 7분이 주어지는데 법무부 장관은 그때마다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답변 시간에 거의 제약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포션이 훨씬 높은 거고 예전에 소위 검수완박으로 여야 간에 붙었을 때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들은 표현은 한동훈 장관 조자룡이다, 조은이다, 삼국지에. 왜냐면 이제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쌍을 찍는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혼자 나서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장관이. 물론 옛날에 장관들은 보통 좀 이제 공손하게 뭐 좀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보다도 오히려 장관직이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제 그 기성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점. 요걸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부에 있으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는 여러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총선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뭐 유상범 수석대변인이나 김병민 최고위원은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모 지도부한테 좀 들었던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들었던 시나리오인데 한동훈 장관은 장관 코스나 장관 부총리 코스가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장관 부총리 아니면 장관 총리 얘기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네, 뭐 총리도 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많은 그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보유를 한 상태에서 자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민청 신설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정치인으로서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국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의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한동훈 장관이 여태까지는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파괴의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하는 어떤 검수완박 이런 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만의 어떤 정책이나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니고 비판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파괴의 정치인데 이제 그거랑 연결해서 뭐 이민청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 브랜드를 만들어야만 한동훈의 무엇인가를 만들어야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정치를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평가들도 같이 합니다. 이명박의 청계천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행정부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뭐 국회의원을 또 하려는 이유가 장관은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옮기는 거를 또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할지는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은지 기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법조 출입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법조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인데요. 박순봉 기자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헌재가 이제 정치권의 일에 좀 소극적으로 나서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결정 역시도 5대4로 이제 모든 결정이 났어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래서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 소극주의의 폐해 아니냐. 사법 소극주의의 폐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법 소극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적극주의의 반대인 말인데 이제 법이 특정 분야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결정 역시 이제 법이 정치의 영역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헌재 구성이 좀 양극화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이제 헌재가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뭐 무책임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헌재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만 인용을 했죠. 법사위원장이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이 그 법안을 가결한 점이 절차상 위헌이다. 이렇게 하나만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을 유효로 봤죠. 이 부분도 원래 법조계에서는 절차상 위법일 경우에 이제 결과도 위헌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 경우는 합헌으로 본 거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법조계에선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두 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결정을 그분이 해서 캐스팅 모터가 되신 셈이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게 진보든 보수든 딱 자기 답을 내려놓고 지금 결정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 놓고 조금 시끄러운데 바깥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게 헌재가 결정 취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건데 그거 인정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어떤가요? 그 아까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도 처음에 헌재 결정이 났을 때는 바로 기자회견을 잡고 한마디로 자화자찬하기에 좀 바빴습니다. 헌재가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좀 했는데요. 하루 만에 그 꼼수 탈당했던 그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로 이제 당내에서 공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이제 헌재 판결이 아무리 민주당에 일부 유리하게 났더라도 그 당시에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꼼수 탈당이라는 것은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떠나서 이제 국민 여론이 보기에 국민 정서에 이거는 바르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민영배 의원이 당시 우리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복당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정작 지금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민감한 겁니다. 민영배 의원도 본인이 복당기를 제출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당이 불러줘야 가는 건데 근데 벌써 지금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지도부도 한번 사과를 하고 당시 꼼수 탈당은 민주당이 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 사과를 한 뒤에 그 복당을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가장 민영배 의원 복당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사안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이번에 신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으로 가볼 텐데 또 이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까 전에 한입뉴스에서도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미국까지 가서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 발언이 지금 또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한번 이제 그 5.18 헌법 전문에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좀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김기현 대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부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김재원 최고는 사과까지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사고를 친 것 같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다들 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좀 손꼽히는 전략통 전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머리가 좋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이 거의 95%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게 혹시 전략이 숨겨져 있다라면 이 안에 어떤 전략이 있는 거라면 어떤 거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체로 다들 뭐 실수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좀 선회라고 할까요? 전략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TK 즉 대구 경북 쪽 사람이 없다라는 거, 대구 경북 쪽 사람 후보가 없다라는 게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도부에는 TK 출신이 없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만 있어요. 조수진 또 장해찬, 네, 뭐 다 PK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네. TK가 유일하기 때문에 표를 좀 압도적으로 받았다 이런 평가들이 사후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 TK 요거를 좀 강조하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TK라는 게 이제 지역적 특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성 지지층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정강훈 목사를 지지하는 강경 지지층 그리고 TK 지역 지지층 이쪽을 좀 노리고 있다. 그럼 결국 노려서 뭘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총선에서 공천? 네, 총선에서 그 지역구를 좀 노리는 게 아니냐. 왜냐면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는 충분히 갖췄는데 사실 결국에 이제 대구나 경북 쪽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쪽 강경 지지층의 마음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에 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당에서는 좀 실수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사실 강성 지지층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지도부에서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인데 약간 이렇게 사고성 일이 반복이 되면은 공천을 안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맞아요. 사실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대부분 좀 실수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이게 그래도 다 계획된 전략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일단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고 굳이 그렇다라면은 이제 노려야 되는 거는 강성 지지층이다. 뭐 이런 전략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고요. 뭐 다들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전략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 최근에 최고위원 이제 국민의힘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보면은 김기현, 김재원 투샷이 너무 올드하다. 아 김기현, 네. 김재원. 네, 그 김기현, 김재원. 예. 두 분 투샷이 조금 올드하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올드하죠? 그냥 그 구도 자체가 약간 두 분 다 강성 이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런 발언도 있고 하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전엔 이준석을 중심으로 좀 2030 새몰이에 나섰었는데 최근 지도부는 너무 올드한 것 아니냐. 그리고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도 조금 강성에 가깝고 개성이 강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저쪽에서 언젠가 사고를 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좀 문제를 만들어서 왜 미국에 가신지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지금 최고위원 이 회의도 상황에서 참여를 안 하시고 그게 제일 궁금해서 왜 본인이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방송에 나와서 왜 요즘 방송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다 그렇죠. 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곤란한 질문할까봐 일단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번 저희 시사본부에서 모시고 한번 김재원 최고위원 저도 좋아하는 분인데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김학용 대 윤재옥 구도 여기가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수도권과 TK 뭐 이런 구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뭐 볼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크게 보면은 김학용 의원한테 모든 구도하고 명분 같은 게 좀 쏠려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항상 이제 수도권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지도부 중에 한 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잖아요. 지역 안배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 대표가 지금 소위 PK,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고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도 PK 지역, 그 박대출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K 지역에 몰려 있으니까 수도권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명분들은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관계적으로 좀 보더라도 김학용 의원이 또 되게 좀 특이한 게 예전에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 내지는 친윤 그룹이 예전으로 따지면 친이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은 이제 그 과정에 사이가 좀 멀어지긴 했지만 두 사람하고 다 친한 사람이 김학용 의원이고요.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하고도 또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확인을 본인들이 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가 될 때도 일종의 약정설이 좀 있었어요. 다음에는 김학용 의원을 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학용 의원이 그때 지원을 해줬다. 이런 구도들은 다 유리한데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얘기들이 좀 같이 나오냐면 윤재욱 의원은 TK 지역 후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도부에
총 9명이 이제 지도부인데 최고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건 9명. 여기 사무총장은 들어가진 않는데요. 예. 이 9명의 TK 지역 출신이 소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럼 윤재욱 의원은 이제 TK 지역이니까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내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최고위원회 빼놓고 임명직은 지금 TK가 또 많잖아요. TK 지역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고위원회의 9명을 구성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이제 의결하는 주체니까요. 그 논리를 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TK하고 PK를 좀 쪼개서 얘기를 한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랑 정책위 의장이 다 PK인데 예. 그럼 TK도 하나 있어야지 이런 식의 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보자면은 사실 이제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넓게 보면 영남권이잖아요. TK나 PK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이제 그 김학용 의원 쪽에서는 수도권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로 맞섰는 건데 그럼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분위기나 구도상으로는 김학용 의원이 유리해 보이는데 국민의힘 의원 모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럼에도 윤재욱 의원이 만만치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영남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TK 지역의 의원들이 많고요. 예. 지역구에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왜 TK 출신들이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럼 결국 그 압박을 받은 의원들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은지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이 국민의힘은 뭐 이거저거 다 계산해봐도 제일 중요한 게 윤심 아닌가 그래요. 윤심이 누구한테 있으면은 안 될 사람도 되고 될 사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윤심은 지금 누구한테 김학용, 윤재욱 둘 중에 누구한테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일단 윤심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다만 김학용, 윤재욱 그 두 의원 모두 다 윤심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먼저 김학용 의원은 대표적인 김무성계죠. 예.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무성 전 대표가 사이가 조금 껄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계기가 그 윤 대통령 취임 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내정됐다 가 철회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그때 철회 내정이 얘기가 뭐 됐네 안 됐네 뭐 김 전 대표는 나 내정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잡음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뭐 범죄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뭐 좀 수상업자 나왔죠. 관련한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른바 스크래치가 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둘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김학용 의원과 윤심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정보 출신입니다. 예. 또 윤 대통령이 경찰 정보 라인을 별로 좀 탐탁지 않아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계나 법조계에서 좀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경찰대 불신. 네, 그래서 그 또한 윤심과 거리가 먼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 이강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를 많이 가지고 오진 못할 것이다. 이미 이강 구도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예. 또 박택출 의원도 뭐 결국 정책위의장 자리를 수락했기 때문에 윤심은 뭐 무주공산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김학용 의원 쪽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자기들이 괜찮다라고 보는 거는 윤심이 없기 때문에 윤심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민주당 당직 인선 발표를 했고 비명계가 대거 약진을 했다. 뭐 완배를 했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 비명계에서는 여전히 좀 볼멘 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한 겁니다. 비명계의 최대 요구였는데요. 왜 이렇게 비명계가 그 조정식 의원을 사무총장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내년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예. 사무총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과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뭐 공천 학사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조정식 이 친명이죠. 이분이 계속 사무총장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인선들도 비명계는 이게 어떻게 쓴소리 한번 공개적으로 안 한 사람들이 비명이냐 그냥 무색무취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직의 이상민
박용진 뭐 이런 분들 다 앉혀야 되는 건가 그럼 그러면은? 또 봉숭아 학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죠. 예, 그런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T 본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목소리는 가끔 들었는데 오늘 소장님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그냥 밖에서 듣는데 역시 또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요즘 따라 숨가뻐요 사실은. 이 IT 쪽에 막 챗 GPT는 왜 버전이 계속 나와?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이 버전들은? 그러니까요. 힘들어. 어쨌든 네. 지금 뭐 IT 시장 지금 숨가쁘게 바뀌고 있는데 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챗 GPT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구글에서 바드라고 하는 녀석을 정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했어요. 바드요? 네, 이게 원래 시인이란 뜻인데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만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좀 평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뒤에 따라 올라면 앞에보다 한 10배는 잘해야 욕 안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했고 또 거기에 뒤처질라 이 챗 GPT를 또 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죠.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은요. 이번에 아예 그림 그리는 달리라고 하는 녀석까지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빙에다가 그림 그려달라고 쓰면 이제 그림도 그려줍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더니 또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챗 GPT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마치 아이폰 앱스토어처럼 자기가 못하는 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 끌어서 쓸 수 있는 이런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기능도 내놨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벤트적으로는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GTC 2023이라는 자체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 행사에 각종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도 오픈되고 또 챗 GPT 창시자의 어떤 대담 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만든 알파고 대표까지도 거기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업계가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하루하루가 일신울신 지금 뭐 장난 아니게 바뀌고 있는데 네네네. 자,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한 주만 지나면 또 뭐 최신 소식이 아닌데 이번 주는 좀 어떤 거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이번 주는 GTC 2023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해도에 따라 좀 이 회사를 바라보는 게 다르거든요. 엔비디아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게임 회사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모든 인공지능 하는 회사들이 다 줄 서서 여기에다가 칩 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래픽 카드 만들고 뭐 이런 거 엔비디아에서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그래픽 카드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됐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면 그래픽 카드는 원래 게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계산을 잘하게 도와주는 녀석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게임 그래픽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래픽 카드 하나만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칩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아니 왜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하나만 꼽아 2개 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꼽는데 연결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술을 했더니 이제는 칩을 하나를 비싸게 만들 필요 없이 여러 개를 그냥 갖다 붙이면 되겠네? 라고 하는 병렬 처리라고 하는 걸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뭐 알파고 이런 녀석이 나와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똑똑하게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일반적인 CPU 쓰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하는 이 녀석이 가격대도 싸고 그리고 좀 더 아주 단순한 계산을 잘하는 녀석이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공지능 하는 계산하는 CPU들이 CPU 쓰지 말고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갖다 끼자. 그래픽 카드를 쓰자. 네, 그렇게 돼서 GPU라는 게 나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만드는 데이터들도 다 있자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 GPU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 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비트코인 채굴하는데도 그래픽 카드가 필요해가지고 수요는 폭발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담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얘네들이 이렇게 AI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들이 그
그것 때문에 수요를 또 엄청 키웠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하는 얘기가 가상자산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그래요? 엔비디아가 또 하고 있어서 이제 청바지 만드는 회사가 이제 다른 청바지 만들러 갔구나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 네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야, 흥미진진하지만은 네.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GTC 2023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에서 하는 개발자 행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개발자들만 보는 행사인데 이번에 이 GTC 2023 컨퍼런스의 그 기조연설, 그러니까 기조연설을 대표가 했거든요. 근데 그 대표가 한 연설이 1시간 17분짜리고 6일 전에 했는데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2221만을 넘어섰어요. 2200만을 넘어섰다고요? 네, 조회수가요. 개발자가 2천만 명이 넘나요, 전 세계?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전 세계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에 이때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행사에서는 뭐 이제 심지어 600개 이상의 세션이 5일 동안 진행이 됐고 뭐 다양한 제품부터 뭐 전략이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새로운 제품이 발표됐는데 이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칩을 더 개선했다기보다는 여러 개를 한 번에 더 잘 쓸 수 있게 예.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기존 성능보다 12배 이상 또 진화를 했습니다. 12배?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인공지능 계산하는 데들은 다 우리 칩 써라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얘네들이 칩만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플랫폼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 스스로 플랫폼이 네, 되겠다고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칩이 근데 엄청 비싸거든요. 몇 천만 원 넘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몇억 몇십억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너네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싶으면 칩 사지 말고 우리가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쓰면 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만 이제 연구할 때만 잠깐 우리 서버 빌려서 쓸게 해줄게라고 하는 연구 서버를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네, 그렇죠. 그 서비스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새로운 서비스는 모르겠고 예를 들면 챗 GPT 같은 거 나오면 예. 챗 GPT를 응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엔진까지 만드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 비슷한 거를 엔비디아가 이번에 또 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어떤 거냐면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거 검색해보고 싶다. 예. 뭐 게임 같은 거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뭐 자동 3D 만들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엔진 쓰지 말고 우리가 엔진으로 또 만들어 놓은 어떤 플랫폼이 있으니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냥 쓰면 돼. 까지도 이번에 같이 한 거예요. 듣기만 해도 약간 현기증 납니다. 그렇죠. 이 업계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키노트가 또 네.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한 줄로 딱 정리가 돼요.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은 인공지능의 아이폰 모먼트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인공지능의 아이폰 모먼트? 네. 아이폰 나왔을 때랑 똑같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폰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렇죠. 특히나 모든 비즈니스도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성하는 생각하는 일하는 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수준이 이게 더 이상 뭐 옛날처럼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아이폰 나와서 세상 뒤집힌 것처럼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제는 꼭 아이폰처럼 세상을 뒤집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마치 본인들이 아이폰 이후에 스마트폰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난 위치를 잡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애플의 위치에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애플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죠. 선언.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만들었는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세게 나오네요. 왜냐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챗 GPT도 엔비디아의 엔진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카드,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하드웨어를 카드,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랑 실제로 많이 이렇게 계속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정말로 전 세계의 판들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매주 뭔가 쏟아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젠슨 황 방금 그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과 오픈 AI와 공동 창업자 간의 대담이 또 주목을 끌었다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GPT 만든 일리아 수케버라고 하는 이제 그 수석 과학자이자 공동 창업자, 그러니까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랑 엔비디아가 얘기를 했는데요. GPT-4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GPT-4가 나왔는데 이게 말을 엄청 잘하는데 우리가 환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쉽게 말하면 헛소리를 엄청 잘하거나 영어로 할루시네이션. 네, 그렇죠. 말도 안. 네네. 아니요,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맞아요. 하이템플러가 쓰는 네네네.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할루시네이션. 맞아요. 그렇게 이상한 현실 왜곡을 하는데
얘기한 게 이것도 2년 안에 다 정리된다. 2년 안에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은 세종대왕이 아이폰 던진 얘기 이거 네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은 자기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요거를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환각성, 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년 안에 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한 게 이 모든 컨셉은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흉내내면 정말 그렇게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본인이 20년 만에 깨달은 게 정말 되네?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뇌처럼 컴퓨터를 구조를 만들었더니 그런 것도 되고 헛소리 하는 것들도 2년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더 어디까지 똑똑해질 수 있을지는 우리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카이넷처럼 그러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인류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핵 공격하고? 글쎄요.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약간 하나만 얘기하면 실제로 이번에 GPT-4가 뭘 할 수 있는 중에 좀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었는데 해킹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해킹을 물리적인 해킹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그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채팅을 하는 이런 거를 막는데 실제 개발자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저 장애인이고 눈 안 보이는데 이거 못하니까 그냥 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개발자가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코드를 드릴게요. 그래서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아니 어디서 구라를 지금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라는 실제 용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학습이 덜 됐습니다. 비속어는 아니에요. 네, 제가 학습이 덜 됐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야, 어디서 밑장 빼기를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근데 챗 GPT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플러그인이 나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플러그인이 나왔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챗 GPT한테 지금 휴가 계획 짜달라고 그러면 휴가 계획을 얘가 대충 짜지만 그 대충 짠 거 자세히 보면 무슨 예를 들면은 뭐 여의도에 여의도 식당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 식당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정말 여행 전문 사이트나 여행 전문 앱이 이거를 받아서 대답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냥 휴가 계획 짜줘라고 했는데 중간에 얘가 알아서 그 휴가 계획 짜는 사이트나 앱에다가 명령을 던지고 그 명령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진짜 아이폰 같은 거잖아요. 근데 플러그인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계산하는 건 챗GPT가 잘 못하니까 계산하는 플러그인 갖고 오고 뭐 여행 서비스 도와주는 플러그인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설치만 해놓으면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게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 더 편한 게 대화의 메뉴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 계획 짜줘? 그럼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확장보다 자동으로까지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로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건 느꼈습니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 IT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을 맡은 김준일이었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